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저희와 함께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공사다망하신 관계로 부득이 빠지셨고요. 아주 특별한 분을 새로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은 노유덕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탁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라고. 예. 잘. 네, 뭐 네. 업무 협조 좀 많이 했던. 네. 네, 뭐 호흡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란 전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간밤에 지금 전해진 소식이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남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궁금한 게 이 사람은 무사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신변 보호일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가 아마 이란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봐야죠. 예. 지난 주서부터 사실은 모스타파가 선출된 거 아니냐 그런 뉴스가 그렇죠.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란 외교장관이 MBC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I don't have information,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교관들 얘기하는 거 잘 봐야 되거든요. 그게 쿠션 넣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정해놨는데 대외적 발표를 못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제 공식 발표를 미룬 것은 그 모스타파의 어떤 신변 안전 보호책, 이 안전책을 찾기 위함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미국은 그냥 또 멀거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계속 추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나왔던 보도가 이게 대면 회의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것이 아마 그러한 신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이란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메네이 폭사 직후에 나왔던 보도를 종합을 하면 후계자 가운데 아들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사한다 이런 보도가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내 언론에도 그런 보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라리자니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됐는데 아들이 돼버렸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서사. 그 하메네이가 사실 딸과 손자까지 죽어가면서 하메네이가 생전에 그 최고 지도자는 세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반정부 시위도 있었고.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에 사실 적에 의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러한 각오로 한다면 전쟁 체제에서 가장 그 군사작전을 잘하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당연히 모스타파 차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왜 대국민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공격을 중단하겠다. 예, 그 얘기 잠깐 개인적으로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설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웃 국가들하고 이 문제를 디플로머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사람이 내심 약간 유화적으로 이 이란 국가의 체면을 지키는 가운데 엑싯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대외적으로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에 뜬금없이 사과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뉴스 듣고 놀랐어. 많이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놀랐다 그러면서 그거 우리들한테 항복한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모스타파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가 저항할 시간인데 이 저항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지도자 선출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결정 아니었나. 그러면 그 이란 대통령의 그 발언이 오히려 불을 질렀다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함께 그러니까요. 불을 지른 기억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모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도 핵심 특수 조직을 이제 계속 관장을 해왔던 인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발언하고 이제 수시간 후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공격을 재개했는데 맞아요. 그걸 이렇게 들이켜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혁명수비대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 혁명수비대다. 예. 최고 지도자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세 명으로 있는 임시지도위원회에서 전혀 혁명수비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모주타파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차남은 그 이란 이라크 전에 참전했었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혁명수비대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수비대는 당연히 모주타파가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그 명령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유화적인 사람입니다. 그 반정부 시위 때 그 사람들 민간인들 죽인 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예. 사실 혁명수비대와 대통령은 항상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1차 핵협상할 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대통령의 뺨을 공개적으로 때린 적도 있었는데 이 총사령관이 어떤 벌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 관계에서 네. 그러한 관계에서 아마 이곳은 혁명수비대가 대통령의 그 얘기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계속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를 제거를 해서 정권의 성격을 친미적으로 돌려버리겠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인 것 같은데 거기서 두가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가장 뭐 근본적인 정권 전복인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유화적인 인물을 지도로 세우는 것까지도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모스타파 다시 제거 작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란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견디고 나간다. 리지스트. 버틴 지구전으로? 네, 지구전으로 계속 나간다. 두 번째는 뭐 베네수엘라 모델까지는 몰라도 약간 개혁적인 인물이 지도자로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대화하면서 고쳐나가는 시나리오가 두 번째고 타협 체계되는 거겠고. 타협책. 세 번째는 케이오스.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뭐 내전 상황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뭐 리비아나 이런 모델로 갈 수 있다는 건데 또 그 중동을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방의 시각이 아니고 그 중동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란 보통 나라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위하고 했지만 이런 미국의 약간 제국주의적인 약간 이런 공격에는 그렇게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입장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IRGC 같은 그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그 국민이 20% 이상이다. 아주 그 단단한 지지 기반이 있다. 그리고 뭐 그 IRGC나 신정 체제가 지난 반세기 가까운 동안에 행정을 잘 서비스를 하면서 국가 이끌어왔다. 그리고 시위 있으면 치안력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물론 뭐 트럼프나 이스라엘이나 여기서는 그 국방력을 이제 소모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은 첫 번째 견디고 나갈 지구전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는 모스타파가 딱 맞는 지도자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혁명 수비대가 버티고 있는 거고 혁명 수비대가 뭐 18만, 20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18만. 완전히 해체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빼주시케한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설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는 사령관이 부재 시에 뭐 사망 등으로 했을 때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리덤, 자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IRGC 이거 그냥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국에 분산돼 있고 자율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군대를 잘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대외적으로 또 보냈다고 봐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이제 장군님이 말씀하신 분권화. 네, 분권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네, 이게 분권화 군대여서 그러니까 뭐 많게는 30개 분권화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30개로.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념적이나 사상적으로 이 혁명수비대가 뭉쳐질 수 있고 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결사항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진 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는 계속 공습만 가지고는 누가 봐도 한계가 뚜렷하고 그렇죠. 결국은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와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쿠르드족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꿨고 그다음에 지금 82 공수사단인가 이 이야기가 지금 네. 보도가 미국에서 보도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일단 아무튼 주체가 누가 되든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두 분은? 그 트럼프가 이제 쿠르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쿠르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황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 들어오는 거를 난 희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미군이 직접 들어가려고 하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네이션 빌딩, 국가 건설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할 일은 없고 특정한 지역에서 특수한 임무를 띠고 핀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특수부대 그래서 예, 특수부대가 그거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무슨 핵물질 확보, 뭐 60%까지 노출된 450kg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한 군대 투입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늦은 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핵물질을 확보하면 발뺄 명분은 생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전쟁을 그렇죠. 촉발한 요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 이 산악지대에 있는 건데 그런 지역이 그게 아직도 눈이 있고 그래서 작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 녹을 때까지 늦은 봄에. 그래서 4주 6주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의 그 진단에 따르면 애당초 공습을 개시하는 단계부터 바로 이 작전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시나리오상으로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저는 그 쿠르드족 지금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인가? 이게 하도 지금 말을 그것도 기만전 소리. 예, 이게 말을 계속 바꿔대서 맞아요. 하루가 다르요. 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그 정치 지도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이거는 이제 백악관에서 확인해 줬던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일단. 음. 이게 뭐 쿠르드족은 항상 자치국가를 꿈꾸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돕겠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걸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민족전쟁 또는 종교전쟁으로 불거질 수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그 굉장히 쿠르드족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서 뭐 몇천 명이 죽어버리고 막 이랬던 일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연두에 뒀을 때 쿠르드족은 들어오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바꾼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투입은 하되 투입은 하되 그러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미국의 어떤 요청에 따른 게 아니라 네. 그냥 쿠르드족이 알아서 들어간 걸 우리는 모른다. 트럼프가 그 이야기 쿠르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 전문가들은 저거 실현하는 건데 저런 건 CIA 비밀 작전으로 하는 건데 저거를 대통령이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네. 그래서 걷어들이면서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계속하는 이런 시스템 그렇네요.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게 더 오히려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그럼 항상 입이 문제군요. 네, 트럼프의 입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으로 얘기했다가 예. 분석을 해보니까 걷어들이고 뭐 이렇게 처음엔 체제 전복하러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명분을 그래서 지금 뭐 목표가 1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근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땐 되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이 뭐냐. 만약에 완전한 정권 전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발을 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출구가 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정말로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핵물질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그게 전체 양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걸 세상에 누가 알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이란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 지금 100kg인데 트럼프는 20kg밖에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 이거 확보했다고 해도 뭐 우기면 그만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부대만을 넣어서 핵물질을 뺄 수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가장 전투가 세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곳이 핵물질이나 아니면 군사 지도부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지상전이 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의 육군은 어디를 가장 방어를 해야 되냐고 하면 지금 말하는 핵물질이 있는 곳 그다음 최고 지도자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특수부대가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기습적으로 들어가서는 이걸 빼올 수 있는데 이미 어차피 다 예고돼 있다.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규군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전투가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서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 100km가 있는데 20km만 들고 나왔다는 얘기 가정을 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점 때문인데 이란 입장에서도 길게 끌어서 본인들한테 좋은 게 없다면 일종의 타협책으로 일부는 들고 나가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래서 약간의 저항하는 몸짓은 보이지만 용인하고 만약에 퉁칠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 물밑에서 이제 협상이 벌어져야죠. 그렇죠, 그렇죠. 대화가 이어진 다음에 그렇죠. 약간 짜고 치는 그렇죠. 그런 약속 게, 대련이 돼야 되는 거죠. 가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세게 양쪽에서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모스타파 나온 거 보니까 아직은 이 대화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모스타파의 등장을 예. 그 맥락으로 이해를 네,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타협은 없다. 그렇죠. 전쟁이 겨우 지금 열흘 지났습니다. 근데 열흘 지났는데 10일째 되는 날 이제 모스타파가 최고 지도자가 들어와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정비할 텐데 이러면 이제 사실은 장기전에서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하루도 빨리 끝나느냐가 지금 네, 최대의 네, 관심사인데 지금 두 분의 진단은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드론 능력이 얼마나 잔존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계속 공격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의 대응 공격의 횟수가 그런 걸로 봐서 그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 이란이 버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소강전으로 가거나 그럼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자 여기서 두 번째 만약에 그 지상군이 제한적으로라도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 어디까지 뭘 요구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국한테 요청이 온다면 지금 아까 본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사례에 저희가 파병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파병이 이라크 전쟁 빼놓고는 전부 공병이 들어가든가 재건팀으로 아니면 의무가 들어가는 이런 상태로 그렇죠. 비전투원을 비전투 병력이죠. 보냈습니다. 예, 예. 특히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저희가 전투 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거기 청해 부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청해 부대가 지금 현재 그 부여되어 있는 그 작전 지역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작전 구역에. 작전 구역에. 예. 근데 그 작전의 범위가 어디냐면 우리 국민의 후송이나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목으로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그 유조선 문제가 계속 있고 여기에 대한 호송 작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유조선은 니네가 알아서 호위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2019년도에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그 호르무즈 해협 근방에서 유조선이 피격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란을 지목을 했어요. 예. 이란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때 국제 해양 안보 구상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국적군이 군함을 가지고 순찰을 하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르무즈 해협 예. 근방을 오만만하고 호르무즈 그 해협을.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요청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청해 부대를 보내는데 그 구상 연합팀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란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예. 대신 그 연합팀에다가 연락관을 보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죠. 연락관을 보내서 공유하면서 같이 활동은 하지만 예. 형식적으로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예. 독자 파병 형식으로. 예. 예. 그런 시스템도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요거는 좀 중요한 게 말씀하신 거에 일본도 그 당시 참여를 했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호위함 한 척하고 초계기 2대를 보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참여는 하지 않되 근데 독자 형식으로 파병 형식으로 해서 그 일본의 안보법제에 저촉이 안 되는 수준에서 갔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연합부대에 투입이 되면 청해부대의 목적 자체가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것으로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다시 법적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 그러면 다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 사안이 되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정말 사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전쟁 지원으로 청해부대가 들어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국회 동의를 이유로 좀 시간 끌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예. 정말 국익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란도 우리나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강남에 강남에. 예. 대장금. 이란에서 뭐 시청률 90%였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은 이제 단계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예. 이제 탄약이 모자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네들 그 뭐 지금 저희 이제 패트리어트도 간 것 같은데 이런 걸 다시 끌어들여서 모으고 있고. 그러면 병력 지원 요청은 청해부대로 제한될 가능성이 두 분은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이상의 어떤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사실은 뭐 그 전체적인 국가 건설 오퍼레이션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작전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병력이 미군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껏해야 특수부대 정도. 그렇다고 하면 병력 파견을 요청할 그렇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면 물자 특히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여요? 그 문자도 있습니다. 지금 패트리어트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패트리어트 뭐 사실 천궁2 천국2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이게 장기전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다오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세계에 보유한 것들이 많이 소진이 된다면 요구해 올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천궁2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배치된 천궁2가 네. 요격률이 96%에 달해 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가 뭐 더 달라고 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니네 쓰던 거라도 달라. 네. 요격 미사일이라도 달라고 했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가면 우리 방공망에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치되어 있는 왜냐하면 벌써 패트리어트가 나갔으니까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주한미군권 이미 또 예, 나간 것 예.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것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우리의 대비태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우리의 지금 실전 배치된 거는 네. 못 뺀다. 네.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우리 600만 배럴 지금 원유도 이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주고 받았으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봐야 돼. 그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그래도 네. 안보라는 것은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그 요격 미사일을 뚝딱 긴급 생산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 최대치로 이제는 뭐 수출도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 시간의 예. 어떤 한계는 어차피 그러니까 있다. 패트리어트가 미국에서 생산할 때 1년에 600기입니다. 아, 그거밖에 예, 없어요. 그것뿐이 못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란의 그 샤헤드 그거는 하루에 4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 이란이 뭐 중국에 러시아에도 수출하고 지금 북한에도 수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가형이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아끼고 샤헤드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샤헤드를 잡기 위해서 페이트리어트 같은 미사일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너무 가성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샤헤드 같은 드론을 막기 위한 장비를 갖춰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국가에서 방공포로 샤헤드는 계속 쏘고 있습니다. 예, 대공포로 쏘가지고 떨어뜨리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이게 드론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네요. 이게 되게 희한한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드론이 효과적일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만약에 미국이 그 공습을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잘 버틸 줄 몰랐고. 러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 러시아의 어떤 심기나 전략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러시아는 지금 지켜보면서 예.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샤헤드 136을 이제 보내가지고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관계가 좋았어요. 러시아하고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란을 돕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뭐 정보, 위성 정보 이런 예. 것들로 해갖고 미 군함의 위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알려줬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물리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 약간 꼭 먹고 알 먹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원유, 정제유가 수출 금지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난리가 나고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감산을 하다 보니까 원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그거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지금
이 러시아산 원유하고 정제유를 수입하게 돼 있습니다. 손에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2기에 와서 관세 전쟁 때문에 중국이 좀 이득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란 공격해갖고 러시아가 이득을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적대국의 정말 미국의 적대국들은 득을 보고 있는 이상한 상황으로 그래서 전개되는 것 미국의 같습니다.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략적인 큰 그림을 안 보고 이스라엘한테 끌려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지금 엉뚱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그러면 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트럼프가 이란을 때린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 견제다.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이 벨트를 때리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그럼 이 해석은 맞는 해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엔드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느냐를 좀 보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의 결과를 좀 볼 것 같은데 네. 현재 열흘 된 전쟁에 이것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과연 이것이 미국이 원했던 결과인가 그것까지 봐야 그것은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본부장님 어떻게 전달하세요? 이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요청이었다. 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이란 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그 중국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죠. 아, 기획된 건 아니다. 기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중국하고 뭐 원유를 갖다가 밀매하는 그런 프랙티스도 있고 하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 중국으로서는 싼 원유를 사오던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뭐 특사를 파견한다, 중재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자유대를 예를 들어서 뭐 함정이나 이런 걸 파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거기도 요청이 오면 저희 청해부대처럼 예. 이미 2019년에 파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걔네 그 뭐 위기 상태 이런 거 선포 안 하고 그 당시에도 방위대법으로 해서 그냥 파견했었습니다. 예, 그 예. 정도 수준에서는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2015년도에 안보법제라는 걸 개정을 했는데 그때 중요 영향사태 안전확보법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규정이 뭐냐면 일본 주변이나 국제 상황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태, 예컨대 중동 해상로 위협이라든지 뭐 한반도의 사실이라든지 대만 해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럴 때는 일본 자위대는 동맹군을 지원할 수 있다. 네. 근데 주로 이게 되게 급유, 수송 이런 후방 지원. 근데 보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걸 하려면 존립 위기 사태나 또는 그 중요 영향 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갖고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2019년에 나갔을 때는 이런 거가 선포가 되면 또 거기도 의회나 이런 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선포 없이 방위법으로 자기네들이 있는 그 자유대법으로 인해서 그냥 파병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랑 똑같은 겁니다. 청해부대를 지금 보낼 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에 제동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더라도 이 중요 영향 사태를 선포해 버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돼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 없이 방위대법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자위대법으로.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아랍에미리트는 부인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공격을 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계속 M1 걸프기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이란에. 그래서 참다 에이씨 그냥 우리도 참전할래 해갖고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주변 국가들한테 호소를 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거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 우려가 있으니까 그 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계속 이런 전쟁이 계속되면 이런 공격이 계속되면 우리도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로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IRGC 등은 개의치 않고 미국이 공격을 해오면 사실 미국이 정수시설 공격했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바레인을 때렸다고 하던데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걸프 국가들은 정수시설 공격받는 거를 가장 두려워할지 몰라요. 원유시설보다 더. 물이 귀하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고 이거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UAE도 반격을 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크게 주목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그 중동 국가들의 석유 수출기를 막는 것도 있지만 중동 국가들의 식량 수입선을 막는 결과를 또 빚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 걸프국 입장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문제들은 뭐 거기 무슨 걸프 국가 협력체 이런 데서 아마 이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란이 혁명 수비 이런 데가 응하겠어요, 근데 그걸? 근데 뭐 그래서 미국에서 해봐야 지금 되겠죠. 미국 대통령도 그 일단 중요한 게 이란 해군을 전부 전멸시켰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필요하면 미국이 호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중동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연합 체제 같은 걸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군을 설령 전멸을 시켰다 하더라도 저기 지나가는 앞에 미사일로 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가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지금 아직은 계속 답이 올라오고 없는 거네, 그러면. 아직은 답이 없는 상태. 아무튼 이 이란 사태, 이란 전쟁이 우리의 그 안보, 한반도의 평화 관리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게 지금 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 때 네. 뭐 이란 다음에 북한이다. 뭐 이러한 얘기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요번의 특징이 공격을 받은데 주변 국가를 때려서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 2022년 핵무력 정책법에 북한에서 만들었을 때 예.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3조 지휘 통제에 그 김정은이 죽으면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을 자동적으로 시행해라라는 거. 아, 법에 명시돼 있어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호. 그게 3조 3항에. 네. 그다음 6조 2항에는 적대 세력이 핵이나 비핵으로 공격을 국가 지도부에 한다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하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적대 세력인 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일본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까지 보내기에는 아까 지금 그러면서 당대회 이전에 600mm 방사포를 50개를 네, 그 당시에 증정식이 있었죠. 증정식에 있었잖아요. 그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북한을 때리면 이게 북한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100%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공격할 거냐? 사실상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이런 얘기는 이게 완전히 이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평화 관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드론 지금 날리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한반도에서 그래서 평화 관리가 중요하고 이것이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미국이 시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코피 전령 보고. 예, 코피 전략 뭐 2017년 19년 다 했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그 중남미의 12개 정상들을 모아갖고 트럼프가 저기 정상회의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메리카의 방패라는 회의던데 거기서 지금 쿠바가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수입을 못해서 되게 어렵다. 우리랑 지금 대화하고 싶어한다. 다음은 쿠바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다음이 뭐 북한이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근데 서방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북미 간에 뭐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 전에 실무 협상도 있고 고위급의 교류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3월 말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래서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말씀하시는 거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3월 말에 있는 예. 것이고 그래서 그 기회를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선전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그렇죠. 예, 해야 되는데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3월 30일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고 근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열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뭐 야, 너 바쁘니까 좀 미루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게 지금 열려야 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관리가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전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꼭 그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려면 됩니다. 사실은 중국 제가 본부장 할 때 중국에다가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 문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할 문제라기보다는 협력할 사안이다.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중국은 그렇죠.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를 협력하느냐 여부는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종속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회담을 해서 양국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한반도를 생각하면 그럼요.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 역할로 나올 수 있게 그렇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꼭 짚고 싶은 게 그 2월 18일, 19일에 그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떠서 중국하고 대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양안 사태가 만약에 대만 사태가 발생을 해서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에서 발진을 해서 중국 전투기와의 충돌이 있다면 지금 이란 사태, 이란 전쟁의 이런 것을 본다면 반드시 발진 기지를 때립니다. 원점 타격. 원점 타격. 야.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가 대만 또는 한반도라고 했을 때 이 평화 관리나 안정적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미국, 중국 또 한국, 중국 간에 군부 간에 급변 사태와 관련된 군사 협의가 채널, 있어야 됩니다. 군사 채널이 있어요. 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계획해놓고 그렇죠. 얘기해놓고.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강하게 나갈 여지는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세게 나갈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경주에서 회담하는 모습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센 사람한테는 그렇게 세게 안 가고 강약 약간 같아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그죠? 말이 통할 것 같은 동맹한테만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만한. 동맹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본부장님 하실만 하셨죠? 예, 재밌었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권 장군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